학술회의 발표였다면 저는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안병일 교수님이나 장현 교수님, 또 윤상원, 임명석 같은 기라성 같은 선배 연구가들의 연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일반 분들이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글로 이제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홍범면 통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홍범면 장군 통상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논의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서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는지를 구성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비를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자 논란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시 참변 논란, 이것이 네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이 육사 정체성 논란, 이게 일곱 번째 마지막 Q&A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면서 9월 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산주의자 논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육사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기념물을 다시 정비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구사업부 장교의 요란인데 결국은 우리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다라는 것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홍범도 장군이 아까 발표나 다 나왔지만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이 사상적으로 투철한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59세셨습니다. 은퇴를 앞둔 나이였고, 그 입당한 이유는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과 독립군 부하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앞서 발표에서 나왔었지만 그 당시에 집단 농장의 지도자들은 또 이제 당연직으로 공산당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 가입 전후에 집단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연해주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가입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37년에는 다른 일반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강제 이주를 겪으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으로부터 인정받는 공산주의였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홍범도 장군은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언행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관통하는 정체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1921년 1월에 홍범도 장군이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에 참가 당시에 작성한 조사표인데, 여기 보시면 직업 의병, 그다음에 목적을 고려 독립이라고 썼어요. 사실 여기는 코민텔은 이쪽에 관련돼서 피아파 민족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쓸 때 독립과 공산주의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홍범도 장군은 고려 독립이라고만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단체에도 전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공산당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어떤 계파에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권영일 교수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신 홍범도 일지, 이 내용은 굉장히 솔직하게 가감 없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쓰신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소련 공산당, 공산주의 이런 것을 신봉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주로 자기의 어떤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볼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홍범도 장군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기록을 찾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즘을 신봉하고 동족을 향해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적으로 불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SNS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항거에 투쟁한 사실은 사실대로 평가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홍 장군은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했음이 명확하다며 육산의 행상 이전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장군은 자유시 참변이 일단된 뒤인 1921년 9월 스스로 고려공산당 간부라고 밝히며 발표한 문건에서 뼛속까지 붉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우리 민족까지도 적으로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 가지 문건이 지금 소개됐고요. 두 번째 문건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장군들은 육사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며 홍 장군이 볼셰비키단에 충직했다는 내용이 담긴 과거 부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SNS에 올린 홍범도 장군 부고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1943년 홍 장군 사후 동료들이 제소 고려인신문 레닌비치에 실은 부고로 홍 장군이 레닌 스탈린당에 충직한 당원이었고 조국과 볼셰비키당에 충직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광공의 정체성 속에 태동한 육사와 국군이 공산당은 홍범도를 기리게 할 수 없다며 흉상은 육사가 아닌 국립기념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공산당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분을 육군 사관학교에 동상을 세워서 국군의 뿌리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주고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문건을 근거로 홍범도 장군이 뼛속까지 붉은 공산주의자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문건에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자유시 참변 이후에 고려공산당 중앙간부 및 각 의병대 수령, 그중에 홍범도 장군이 앞에 나와 있죠. 이 분들의 명의로 작성된 우리 고려 노동 군중에게라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의 일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의할지어다. 우리의 원수인 적은 일본 침략주의자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 중에도 있다. 자세히 말하면 관료 및 유산자이며 외홍 내백, 그러니까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그러니까 겉으로만 공산주의적하지만 사실은 백파에 가까운 그런 가짜 공산당원들이다. 이런 점에서 홍범도 장군이 추구한 것은 겉과 속이 모두 빨간 공산주의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건은 홍범도 장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파가 나중에 좀 언급되겠지만 홍범도 장군 및 다른 독립군 부대장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건은 무엇인데요? 홍범도 장군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카자흐스탄 지역 고려인신문 레닌비치에 실린 보고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아까 뉴스에서 소개됐듯이 레닌 스탈린당에 충직한 당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소련 신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홍범도를 소련도 인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카자흐스탄 소련에서도 변방이죠. 사실은 모스크바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리고 크즈오르다 지역의 지역 신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신문도 한국어로 된 고려인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문에 소속 고려인 직원들이 쓰는 기사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소련 공산당 상부의 공식적 평가라고 볼 수가 없고 여기에만 달랑 하나 나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서 홍범도 장군을 충성스러운 공산주의자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 참변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을
몰살시켰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몰살시키는 과정에서 가담을 했거나 앞장을 섰다라고 국방부 입장이라든지 여러 극우 언론, 극우 인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작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당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담해 독립군을 공격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흉상 이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시 거기에서 그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시가 많았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저희 소련군이 된 이분은 굳이 흉상을 두고 돌아오고 그 유사히 만들라고 했는지. 네, 1,500명을 몰살시켰다, 씨를 말렸다 이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자유시 참변 당시에 이제 연해주와 간도 연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원동공화국에 있는 자유시 스바보든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결해서 통일된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 통합의 그 주도권을 놓고서 독립군의 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르쿠츠크파와 소위 상해파 이 두 파벌 간의 주도권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벌 간의 싸움에는 단지 독립군끼리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 슈미야츠키라든가 크라스노슈코프 같은 러시아 세력과도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이르쿠츠크파는 고려혁명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주도하려고 했고 상해파는 대한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소속된 부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대만 말씀드리면 자유대대와 사할린 부대, 이항부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이 양파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속하지 않았고 간도에서 출발해서 합류한 부대죠. 홍범도 장군 말고도 최진종 장군이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파벌 싸움에 끼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가신 거였고요. 처음에는 상해파가 주도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러시아 세력 안에서 그 주도권의 주체가 바뀌면서 이르쿠츠크파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및 다른 모든 간도 출신 독립군 부대는 모두 다 이르쿠츠크파에 협조하기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상해파 부대의 무장해제를 이제 러시아 쪽에서 결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자유시민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거칠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방금 보셨던 신원식을 포함한 다른 극우 인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일단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당시에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자유시의 중심으로부터 남쪽으로 3-4km 떨어져 있는 수라제크라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그 당시 홍범도 장군은 거기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에 무력 진압을 주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으셨고 지위에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은 안타깝지만 독립군이 몰살당했다 아니면 1,500명의 독립군이 씨가 말렸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완전히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기사라든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끝마다 소련 하는데 그 당시에는 소련 아직 수립되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련 하면 이제 한국 전쟁, 김일성을 뒤에서 사주한 이런 것들의 이미지 효과를 노리고서 사실과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직접 총을 들고 총을 쏴서 반대파를 학살하거나 하는데 가담은 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르쿠츠크파 그러니까 가해자 편에 선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일부 축구파의 편을 들어서 반대파인 상해파를 뭐 학살하거나 이런 식으로 의도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 통합이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상해파든 일부 축구파든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협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학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유혈 충돌을 막으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신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홍범도 장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살을 당한 피해를 당한 그 부대가 바로 허근 부대의 의병들이었는데 사실 이 허재욱 또는 허근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홍범도 장군의 부하이자 동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병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언에 나오듯이 이 사건의 결과를 듣고 나서 술밭에서 통곡을 하셨다라는 것이 있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주장에 막히면 아닌 말고 다른 주장으로 또 넘어가요.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 이게 아니라고 논파가 되니까 그래도 편을 든 거 아니냐 그것도 논파가 되니까 그러면 학살을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가담도 아니라고 보지만 자유시 참변 이후에 재판위원으로서 참가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재판위원으로서 피해자들 측이죠. 생존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가해자 측을 편을 든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일부 스쿠파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다른 독립군 대장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상해파를 비난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한번 이용을 당하신 거죠. 홍범도 장군이. 그것에 더 나아가서 홍범도 장군을 재판위원으로까지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수와 형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증언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재판이 끝난 후에 만약에 홍범도 장군이 정말로 유죄 판결을 해서 이 부츠크파의 편을 들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 참변 수습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코민테른 측까지 알려지게 되니까 그 협상하는 자리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상해파 인물인 김동완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스크파의 편을 든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홍범도 장군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만나러 가게 되죠. 1922년 그때 자유시 참변을 보고하러 갔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에서 내가 이렇게 전과를 올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자유시 참변에 협력한 대가로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에서 보이는 그 모자, 군복, 관총, 그다음에 상금까지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지를 학살하고 같은 독립군을 학살하고 자기 이익을 챙겼다라는 식으로 근데 비겁한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근거를 듣는 게 이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1932년에 작성하신 이력서에 보면 내가 레닌 동무에게 1921년 자유시에서 유혈적 사변이 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조선 빨치산 대표를 갔다. 이 문구만 하나 딱 보고서 보고를 하러 갔구나.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러 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진을 보면 이거 봐라. 이게 그때 동지를 팔아넘기고 학살하고서 받은 총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만나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전 수행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한다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가해자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이 자유주의 참변에 대해서 가해자 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레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고 단지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닌이 홍범도 장군에게 선물을 준 것도 자유주의 참변에 협력했다거나 가해자 편에 공을 세운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항일 독립군 지도자로서 공을 취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대장이라는 레닌의 증명서가 있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레닌과의 만남 직후에 러시아 측에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르쿠츠크파와 러시아 정책 담당자들의 범죄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가면 주민희 선생님께서도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문서이고요. 1922년 2월에 홍범도, 최진동, 김동환이 공동 명의로 러시아공화국 군사혁명위원회 참모총장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조선 유격 운동에 대한 보고서, 여기에서 이르쿠츠크파 및 간부들 또 이런 담당 책임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사의 정체성 논란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홍범도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다라거나 자유주의 참변에서 독립군을 학살했다라는 것이 다 문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공산당 가입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육사는 공산당을 무찌르는 그게 정체성인데 그 사람이 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련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사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는 곳인데 공산당원 홍범도 이 사람이 육사에 있는 게 맞냐? 라는 거죠. 독립운동을 했건 자유주의 참변에서 어떤 역할을 안 했건 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입니다. 왕정복거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비록 불행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반국군 독립군을 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나 북한 정권의 기한 인물은 우리 국군이 뿌리로 인정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반공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요새는 그것을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는 이상한 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주장하고 있죠.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언국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점하며 조작행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사기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인간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운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가리로 광복절 경축사에 공산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의 논리가 맞는 것인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대 육사의 정체성을 북한과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국가 방위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어떤 세력이라도 그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지 꼭 그 대상이 북한이나 공산주의 세력에 북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북한시키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이제 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사일 이런 것들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것이 육사의 정체성인가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 체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과 육사는 중국과 베트남을 반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이제는 사라진 20세기의 소련 공산당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의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은 그럼 어떠느냐? 홍범도 장군이 본인이 살던 시기에 해야 할 대한민국 군대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어떤 국가 군대, 민족의 군대가 됐든 그런 군대의 본연의 임무는 적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적에 맞서서 싸우는 일이죠. 홍범도 장군은 당시에 적국 일본에 맞서서 싸워서 국가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이 부족할 때는 우방과 함께 협력하여 적국에 맞서는 것이 어떤 나라의 군대든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홍범도 장군은 당시 주적 일본에 맞서서 당시의 우방인 러시아 및 소련과 협력작전을 동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홍범도 장군이 대한민국 군대 및 육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너무나도 잘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방부가 계속 자유민주주의 또 공산 전체주의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 반공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는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지금 반대하는 나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반공주의,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지 일제강점기에 천황제 파시즘, 이 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상 통제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인류 전체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대가 다 동원됐어요. 근데 이 군대를 파시스트 군대, 반공주의 군대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단지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나 민족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를 거꾸로 되돌려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반공 전체주의자이자 반공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수고하셨고요. 질문은 나중에 받고 번째 토론문 먼저 발표하시죠. 이 교수님께서 지금 논란과 관련된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첨언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비판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고요. 저는 사실 역사학자가 아니고 구소련 지역의 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주로 지금 아마 홍범도 장군의 그 루트라고 하는 곳도 평생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활동해 왔던 공간을 주로 현지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료를 읽고 나름대로 홍범도 장군의 일생과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못 되는데 왜 과연 제가 보기에 한편에서는 코믹해 보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고 하는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됐는지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도대체 어떤 그 배경과 원인과 계기가 작동을 했을까 그거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된 어떤 쟁점들 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가진 개인의 생각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몰아세워서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담론을 정면에 내걸고 우편향 행보를 계속해왔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찌 보면 이러한 논란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우편향 행보 속에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 차원으로 이 사건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 정부를 좌파 정부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믹한 이야기다. 정말 좌파가 되면 그 폭졸도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껏 해봐야 제가 보기엔 중도밖에 안 되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코믹한 일들을 벌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악마화해야 되는 겁니다. 전 정부를 악마화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정부를 선한 정부, 참된 정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정치화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과 기록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넌센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지금의 국제 정세와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최근에 지역 분쟁들,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기운 속에서 이런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반러, 친미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를 앞세워서 이념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극우 반공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런 그 기조 속에서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한국 사회 팽배에 있는 루소포비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 러시아 공산주의 홍범도라고 하는 것을 일체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이 반러의 어떤 그 국민적 정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러 정서를 좀 더 조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 기회에 홍범도 장군이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 온 그 항일 무장 투쟁의 위협을 닦아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기회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특정한 공간, 육사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서 철거할 것인가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파고들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의 어떤 그 방향, 전략, 발전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운명 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그 결정적인 어떤 그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다. 단지 뭐 흉상 하나 그 놔두고 철거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위 이 흉상 철거를 주장하는 논거들 속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된 두 개의 문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어느 정도나 개입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상 이미 정리된 것이 아니냐. 최소한 현재 시점까지 나온 국내외 연구자들의 사료에 근거해 보면 홍범도 장군은 그런 참변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한 참변이 일어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어떤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소련사를 좀 연구해보고 그 당시 러시아 혁명과 내전 시기에 진행됐던 전체 과정을 읽어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주권을 상실한 피압방 민족이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그 먼 이국 땅에 가서 그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의 어떤 그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해왔던 우리와 또 그 러시아의 혁명 과정에서 볼셰비키 혁명군으로의 정규군으로서 움직였던 거하고는 벌써 이미 그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군도 자신의 혁명적 그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연대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은 동족 내부의 그 종파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한 종파가 다른 종파를 타격하기 위한 어떤 이런 사건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 현실을 외면한 당시의 시대의 상황과 그 정치적 어떤 그 환경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저는 상상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왜 이와 같은 참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균형 그 속에서 당시에 이 러시아 볼셰비키 그 혁명군들이 잘못된 그 결정을 하게 된 그 계기와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를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마치 이것이 어느 한 특정한 종파가 자신의 어떤 그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종파의 같은 민족을 사륙했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어긋나고 빗나간 논쟁거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논쟁거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건 홍범도 장군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이 과연 공산주의자였는지. 문제는 한 개인의 이념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과거에 볼셰비키가 꿈꿨던, 또는 볼셰비키라고 단순하기보다는 해체되고 붕괴되고 그랬던 구소련 공산당 원들이 꿈꿨던 그런 공산주의를 현재까지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우리 스스로가 정의 내린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화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또는 이미 악마로 상징되는 공산주의를 홍범도 장군에게 비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을 상실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또 일제히 강압적인 그런 그 탄압에 피해서 다시 주권을 되찾고자 이북 땅에 가서 끊임없이 일본의 탄압을 피하고 다시 이 한반도로 재진공하기 위한 무력 항일 투쟁을 준비했던 홍범도 장군으로서는 그것이 나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러시아 볼셰비키의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자신의 독립투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계속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하는 거죠.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근데 만일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당원으로 가입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산주의자였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가 언제 공산주의의 당원을 획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시 한국인의 나이로는 이미 초로의 나이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공산당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 시점에, 그 전도 아니고 그 시점에 가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공산당에 가입했다라는 것만으로 이 공산주의를 신봉하거나 추정했다라고 하는 걸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아마도 저 개인의 판단으로는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투쟁과 생존의 조건들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신분을 획득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또 비극적인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토마내려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비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유학을 소련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1991년 2월에 제가 이제 소련 연방 해체되기 전 1년 전 정도에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체험하고 눈으로 본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면 마치 제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려인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국이 그들을 품어안지 못했던 분단의 상황 속에서 또는 과거의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구조 속에서 소련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걸 고려한다면 정말 이 사건은 국가가 한 개인을 지켜주지 못했고 국가가 그들에게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영토를 또는 주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활한 유라시아의 공간을 끊임없이 유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서 생존을 이어가야만 했던 고려인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아파할 줄 모르는 자들의 이 어떤 그 논쟁거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설사 정말 그토록 늦은 나이에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에 경도돼서 그 늦은 나이에 공산당원으로서의 신분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홍범도라고 하는 인간이 그 출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전 생애에 거쳐서 그의 삶의 궤적이 무엇을 쫓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설사 그가 말년에 볼셰비키 이념에 경도돼서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그 가치를 추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전체의 궤적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나 그 비중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그 행동이고 그러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이념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그 중에서도 육군의 고위 장교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육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물어야 될 때다.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제 머릿속에 하나 떠올랐고, 두 번째는 그들은 이 철거 주장을 전개했던 그들은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의 정치적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해외에 특히 유라시아 공간에 있는 수많은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패착에 가까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대다수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이며 또 대한민국의 이 발전과 또 해외 동포와의 연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홍범도 장군의 행상을 철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유라시아의 많은 동포들을 아웃사이더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못 짚었다. 잘못 싸움을 걸었다. 이제라도 그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적 기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제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정말 개인의 기대이고
이 판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굉장히 그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이념 논쟁에 역사 논쟁에 이 사안들을 이슈를 끌어와서 계속 게임을 벌이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반드시 뚫고 박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절한 토론이 교수님에 대한 적절한 토론이 아니어서 죄송하고 다만 굉장히 요목조목 잘 정리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모든 부분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일어나셨는데 이 충남 철거가 사실 저쪽은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8월 25일 오전 9시로다가 돼 있는데 한 20시간도 안 넘는 20시간 정도 전에 저희가 거의 첩보 수준에서 기념사업회가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전날에 보건처 장관 박민식이는 이미 독립기념관 현장 가까이 다 마쳤고 신문에도 나왔지만 트럭 예약까지 맞춰가지고 철거 직전까지 갔었는데 저희 기념사업회가 몇 번의 중요한 아직 역사 전쟁은 안 끝나고 전쟁 중인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인데 중요한 전투를 몇 번 치르는데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다 신속하게 대체하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고 그러면서 잽싸게 전열을 정비한 게 이게 분명히 시작은 역사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5분을 다 뽑아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때 이 색깔 전쟁으로다가 다소 이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는 육사 내에 있는 저 박물관에 모시고 홍범도 장군만 밖으로 뽑아냈는데 이렇게 다시 수정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날 25일날 당일날 오후 2시에 저희가 다시 기자회견을 했어요. 27년 공산 가입 문제하고 공산당 가입하고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반박론들이 그동안 여기 우리 학술회를 통해서 그 반병진 교수님 주도하에 진행되어 논문을 그 언론에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까 나왔지만 8월 29일 날에 중요한 전투 두 번째가 벌어지는데 그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인데 모든 거가 다 그냥 살라미 정도로다가 까였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그 당일날 조회수가 200만 조회가 돼 있고 지금도 거의 500만 한 600만 정도의 조회가 이루어진 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커다랗게 승리한 거고 그 뒤에 작은 전투들이 계속 치러지는데 작은 전투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은 진 게 없는 상태고 왜냐하면 여론이 갖춰지기 때문에 하지만 저쪽 그 정부 측은 아직까지 그 철회를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발언하기를 연내에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분명히 그 연내에 못한다는 얘기지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런 앞으로의 전투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임리 교수님의 자료 정리가 꽤 그 대중들하고 중요한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질의하시고 토론하시고 빨리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담을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게 지금 서울의 분도 보셨겠지만 사실 하나회라는 명칭은 없어졌지만 그 하나회는 모이는 군인들의 조직은 없어졌지만 정치군인들은 여전히 실제 하거든요. 대표적인 신원식이 정치군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신원식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해왔어요. 21년부터. 그래서 이것도 시비 걸고 육사가 커리큘럼을 개정한 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 커리큘럼 개정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육사 당시에 교수였던 사람들 잡아가 놨습니다. 그 감찰받고 검사받고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확인 안 된 거지만 제 추측에 5월달인가 6월달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획인지 우연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신원식이가 폴란드에 나가 있었어요. 폴란드에 나가 있다가 그 폴란드에 그 윤석열이 갔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다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우크라이나 누가 한 사람 없냐 그러니까 마침 신원식이 와 있네. 그 신원식 같이 들어가면 자체. 그러면서 이 급물살 탔어요 사실은 그 뒤에. 그래서 이게 고도의 정치군인들은 아직까지 하나라는 명칭은 없어졌지만 있는 거고 정치군인들의 권력욕과 뉴라이트들의 그 역사관 이거 자체가 결합된 그 좀 시대의 하나의 코미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없으시면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번 일 터지고 나서 주변에서 계속 그래서 뭐가 진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했는데 이제 또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거 인쇄해서 그냥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그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항상 나오는 질문이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냐 아니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떠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송원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과연 이런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가? 공산주의자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약간 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범도 장군이 생계형 공산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아까 송원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범도 장군은 그 개인의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다가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원, 충실한 공산당원이었다 하는 기록이 발굴이라도 되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도 이미 포용한 지 오래고 그분들 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급분양 주는데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산주의도 독립운동을 위한 하나의 방향이었다. 홍범도 장군이 뭐 막말로 6.25 때 김일성 밑에서 남침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행정상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념 가지고 문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레 소극적으로 홍범도 장군은 뭐 그런 충실한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추측성으로 그냥 변호를 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자가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랄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얽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너무 좋은 코멘트를 하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의 굴레를 씌워서 그 악마화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선이라고 하는 걸로 이 구분 지으려고 하는 굉장히 분열주의적인 어떤 그 기도들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세적으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집단들에게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 비록 당적은 가졌지만 공산당 가입은 했지만 그러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걸로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변호하려고 하는 것에 급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들이 기획한 그러한 그 놀이터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 몰매를 맞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논쟁의 지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 공산당에 가입했던 그 당원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케이 인정. 그리고 그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는지 아닌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그 중심 국가였던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미 사라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정리가 된 지금에 다시 꺼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면 도전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비유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푸틴에 대한 이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데 소련, 러시아, 공산주의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도 푸틴이
공산주의자이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마치 그 과거의 스탈린주의를 다시 한번 회착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철저하게 이 자기 민족의 어떤 이익을 앞세우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념적 구도 안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치적 기획들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런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구도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에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짧은 소개인데요. 두 분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홍범도 장군을 일반 국민, 일반 대중에게 홍범도 장군은 철저한 그 독립운동가였고 의령대장이었고 독립군이었고 어떤 이념을 추구한 분이 아니었다. 오로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면 어떠냐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 논쟁에 빨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까지 기념사에서 듣고 배우고 한 것은 홍 장군께서 공산주의적인 어떤 이념적인 것을 말씀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노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산주의자면 어떠냐라는 논쟁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게 적극적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쪽 논쟁에 빨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논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상 중요한데요. 이제 임성욱 박사가 거기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민족주의자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민족주의라는 게 더해지고 민족주의자 그러면 홍범도가 민족주의자였느냐? 고려 독립을 주장했던 민족주의자냐? 우리 알고 있는 민족주의는 뭡니까? 배타적이잖아요. 국제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잖아요. 자기 민족에 대한 독일에 나가면 독일이 히틀러나 뭐 나치즘이 그런 게 당했어요.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 일부에서 민족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민족주의자였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같이 살고 국제주의보다 공생하고 이런 공존하고 이런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한국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이해 공부가 좀 약해서 그래요. 한국이 오랫동안 분단과 내전 때문에 그 반공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인경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좀 전략적인 문제는 있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그렇다고 저도 이게 계속 불편한 문제거든요. 아까 이인섭 선생님을 얘기한 그건데 우리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공산주의가 얼마나 복잡한 거 서구 공산주의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공산주의에서도 김일성의 공산주의 있고 박헌영의 공산주의 있고 얼마나 다르요. 분파가 여러 가지 있고 상해파 이륙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것이. 그리고 권력을 잡았을 때 공산주의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런 거 다르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다르고 독립 이후의 공산주의가 다른데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기본적으로 반공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민족주의자 홍범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백범 김구식의 민족주의자라든가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구파적인 어떤 민족주의자는 아니죠. 홍범도는 그게 아니죠. 출신 자체부터 그 양반은 나름대로 이 소련 사회가 1930년대를 몰라도 1920년대 최소한 물론 레닌하고 스탈린 비교한 사람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스탈린의 어떤 30년대 좀 전체주의적 민족 볼셰비즘처럼 볼셰비즘이 국제주의라든가 국제연대 이런 방식의 어떤 다른 민족들과 공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러시아 민족을 앞세우면서 볼셰비즘을 강화하려는 민족 볼셰비즘적인 어떤 그런 거 러시아 민족을 우선시하고 다른 민족들을 좀 탄압하고 억압하는 소외시키는 그런 볼셰비즘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건 다르죠. 그래서 20년대의 경우도 다르고 30년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사실은 한국이 좀 그 공산주의 운동이든 공산주의든 저게 안 돼 있어요.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이게 방어적인 측면에서 홍범도는 민족주의자다. 민족을 그런데 고려 독립이라는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작성된 것이 22년이고 공산당이 입당한 건 27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소위 말하면 그래서 저는 아까 공산주의자 할 때 서로 이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공산주의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는 또 연구가 있고 또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부분을 이제 자꾸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데, 저도 임 박사가 얘기를 듣고 게 홍범도 기념사 앞에서 그런 분이, 홍범도는 민족주의다. 민족 독립을 중시에 따라서 그게 바로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 있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딜레마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백범 같은 경우도 김구도 어떻게 볼 거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민족주의자보다는 확인된 그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이다 이렇게 했죠. 가장 확실한 조선독립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짧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글을 써달라는 어떤 의뢰를 받고서 제가 그래서 이제 기념사업회 공식 입장은 뭔가요? 공산주의자도 상관없다고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나와야 되나요? 이런 걸 먼저 여쭤봤는데 그게 지금 정립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써라 라고 하셔서 일단은 모여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썼던 것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그 당시의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자기가 생각했던 공산주의자들은 간에 공산주의자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한 사상과 이념으로 뭘 하려고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자라는 이렇게 사상 검증하듯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 문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걸 설득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영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래도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구성할 때 그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쓰지 않고 시민들이 생각할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는 이 정도를 해줘야 이해하지 않을까. 자유시장병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시민들이 그 복잡한 사건을 공산주의 개파 이런 거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자라고 딱 단순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공산주의에도 뭐 김일성의 공산주의, 레닌의 공산주의 다 다른 것처럼 김구의 민족주의와 홍범도의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극우파적인 아니면 뭐 파시즘적인 민족주의도 있을 것이고, 히틀러도 민족주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항적인 민족주의, 또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족주의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비단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외연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상황을 차원에서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답했을 때 뭐라고 뭔가 대답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몇 시? 6시 나가야 되나? 더 써도 돼요. 저기 이 방 이름이 제8 간담회 쓰는데 간담회가 이렇게 사이간자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간자가 정성 간자더라고요. 정성껏 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방 이름에 지금 충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하는 8월 25일날 기재회견 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천 활동에 실천 행동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광화문 광장 그리고 용산 그리고 저 육사에서 이제 시민지 피켓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이제 이지연 연구원님은 이 글에도 나오지만 저희 기념사업을 찾아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동료들 하고 그 피켓팅, 광화문 피켓팅과 추석 닷새 연휴 동안에는 서울역 서명까지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황경선 씨는 그 시민 모임 독립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아마 실행위원장 하고 계신데 거기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데 광화문시의 첫 바다로 나왔습니다. 광화문 피켓팅에. 그래서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김경준 선생은 저희 아카데미 회원이시기도 하신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도 발표하셨고, 그런데 대학원생들 상대로 해서 직접 서명 받아가지고 홍범도 장군 묘역도 다녀오고 또 용산 앞에 대통령실 맞은편에
거기서 그 청년들 피켓팅을 진행하셨습니다. 세 분의 경험담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간담회, 당 의회 밖에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분들이 와주셨지만은 이것들을 이어나가야 할 우리들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제를 맡게 됐는데요.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독립운동 역사 왜곡 방지 재현이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봉오도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이 연일 뜨거운 관심을 올해 갖게 되었는데요. 국방부가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설치된 이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된 이 역사 왜곡 논란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사망 후 78년 만인 2021년 고국으로 유해가 봉환됐지만 홍범도 장군의 삶과 공적을 놓고 지금 역사 속 찬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을 시작하여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고 봉오도 청산리 전투를 이끈 독립군을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으로 삼아야 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역사관을 동일시하는 대한민국 극우 정권의 국가 정통성 훼손 시도 때문에 1인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형상을 철거하겠다는 건 독립 영웅과 육군의 정신을 분리하겠다는 극우 정권의 선전포고이고 홍범도 장군이 육군사관학교의 자랑으로 남길 바라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철거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1인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청년 일동들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8월 24일부터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 반대 TF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예방해서 임시청년위원회를 조직하고 동해 9월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자발적으로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 백지와 1인 시위 운동에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 등 서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독립영웅의 업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 영웅 형상 철거 백지와 전국 시민 걷기 대회에도 참여하며 봉오도 전투 단체 상영 관람을 통해서 다른 역사를 다시 배우고 익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 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 신청석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홍범도 장군의 업적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령을 기리고 바른 역사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 백지와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에 참여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옆자리에 김한준 대학생, 경희대학교 학생도 당시 1인 시위에 참여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기를 바라서 이제 시청을 했습니다.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김한준입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 논란을 보고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을 이 정치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또 이러한 역사를 기리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희생과 정신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의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에 대한 존중과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를 반대함에 있어서 그 대학교 내에서도 대사보나 관련 활동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홍범도 장군은
홍범도 장군의 업적은 분명한데요. 1920년 6월 동호동 전투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으로부터 거둔 첫 공식 승리였으며 같은 해 10월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 최대 전과로 기록됩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독립운동의 지도부는 홍범도 장군뿐입니다. 그러나 자유시 참변에서의 역할, 공산당 가입 전력 등의 이유로 역사의 정치화가 되면서 역사 왜곡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통해 역사 왜곡 방지법에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역사 문제에 국한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 처벌법의 대상을 확대해서 독립유공자 등 독립영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독립영웅에 대한 역사 왜곡 청산을 위해서는 지난 한일 과거 경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법 테두리 안팎을 넘나들면서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는 장기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 법 개정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그보다는 역사 왜곡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감정 구조에서 발생하고 전파되는지 복합적인 안목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구체적인 과제들을 탐구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말씀 다 듣고 해당 분에게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경수 실행위원장님이시죠. 실행위원장님. 네, 저는 시민모임 독립에서 실행을 맡고 있는 황경선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때고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의병이었다. 거부에 뛰어난 후수였다. 그리고 항일 무장운동의 대명사였으나 그 스탈린에 의해서 자행된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가신 후에 해방되기 전에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곳 고려인들의 영웅이면서 그 고려극장이라는 곳의 수의장으로 이제 해방 전에 생을 마감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분의 유해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동영상 TV를 통해서 보는 공군의 업무부터 유해 봉안식 그리고 안장식을 보면서 사실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친일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 가난하다, 교육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사실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 환송 그 송환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정말 그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예우하는구나 하는 게 좀 일종의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도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울컥한 감정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 시민모임 독립이라는 단체 활동도 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에 이제 효창공원에 가서 독립운동가께 인사도 드리고 사실 생전 처음 이제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모임 독립의 취지가 뭐지? 독립운동에 대한 왜 내가 지금 시민모임 독립이라는 걸 해야 되지? 했는데 갑자기 이 홍범도 흉상 철거 그때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아니라 독립운동 하신 그 5분의 흉상이 다 철거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육사가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우리 80년대를 했지만 그거는 특수조직인 하나회의 문제였고 육사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로부터 시작된 광복군, 독립군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국방부의 전문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육사가 과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곳인가, 그런 장교를 배출하는 곳인가, 아니면 이 독립의 뿌리를 거부하고 뭔가 다른 세력을, 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다른 세력의 그 조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무슨 간토 대학생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뭐 이런 걸 했지만 그 단톡방에 광화문 시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첫날 시위를 아무도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첫날 시위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흉상처벌과 반대 2인 시위하면서 또 육사 행진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공원에서 시작해서 육사 행진을 할 때 거리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막상 육사 근처에 도달했을 때 그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이런 혐오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용산에서 그 강제징용 관련되는 시위를 할 때 진짜 차마 이 귀로 들을 수 없는 발언들을 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가 났는데 나중에는 약간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떻게 저런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의 적이 누군가. 사실 항일 무장운동을 하던 그 당시의 적은 명확하게 일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어떤 그 공산주의. 왜냐하면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김일성이 북한을 세울지, 그 다음에 그 북한이 6.25를 일으킬지 모르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은 우리의 독립이었는데 그 독립운동을 지금의 상황에다가 엮어갖고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진의 끝에서 막 부딪힌 게 꽉 닫힌 육사의 문이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이분 의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의병들은 항상 왕이 도망가고 나서 의병이 일어나서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구했고, 그다음에 그 항일 일제시대 직전부터 사실 동학혁명을 비롯해서 의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민족에 대한 운동들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사라는 곳은 혹시나 이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어떤 머슴으로 의병 활동을 시작해서 항일 무장 운동의 영웅이 된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홍범도 장군을 자신들의 뿌리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병으로 출발해서 독립군, 광복군의 피해 여정보다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그 일본 제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더 큰 게 아닐까. 그것이 다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독립군을 진압하고 일본군 장교의 뿌리로 세워지고 같은 민족의 피를 이 땅에 뿌려서 그 양분으로 자라나서 쿠데타와 독재정권의 근간이 되었던 육사라면 그 공간에 독립운동가, 더군다나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들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뭐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자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4년 시민모임 독립에서 독립운동가, 그 독립에 대한 달력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라는 이제 독립운동사라는 부제를 붙였고, 거기에 봉오동 전투를 기록하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미지와 또 설명을 같이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모임 독립에서 내년 2025년에는 사실 북으로 간 독립운동가, 미서운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달력을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는 사실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그들의 진짜 하나의 마음은 대한민국의 독립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3.1운동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상해 임시정부를 이어받은 국가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자꾸 익히고 그리고 깨우치고 하면서
보면서 응원하고 지지할 때 그때 우리 독립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느라고 무지하게 바쁘실 텐데 이 피켓팅, 뭐 서명운동 그리고 국궁 대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김경준 선생 발표 듣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김경준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8월부터 시작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반대운동에 역사학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참여했는데 그 경험담을 최대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8월 말에 저는 이제 SNS에서 그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사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뭐 독립용 육사에 독립용 흉상을 철거한다길래 저는 처음에 그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색해봐도 기사도 안 나왔고 그런데 다음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육사에서 철거한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임성수 선생님께서 영상 틀어주신 데도 나왔지만 당시 이종석 국방장관이 또 이런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발언을 연이어서 한 걸 보고 진짜 이제 흉상이 철거되는구나, 현실이구나 그제서야 와닿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열받았던 게 그 자리에 이제 그 간도특사를 내출시는 백선엽의 흉상을 또 세운다는 그런 그 얘기가 돌아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제서야 굉장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몰아내고 거기에 친일파 흉상을 세운다는 것은 역사학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 이제 저희 반병준 선생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자괴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병준 선생님 제자인지라 똑같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으로서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이종석 장관이 발언을 하자마자 전국 역사 전공 대학원생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겠다. 근데 제가 무슨 여기 뭐 조직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무작정 링크를 만들어서 성명을 혼자서 발표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 역사학도로 서명운동 대상을 제안한 이유는 사실 제가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한편으로 제가 역사학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각계각층에서 저처럼 또 누군가 나서서 이제 확산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1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이종석 장관의 즉각 사퇴, 그리고 육사의 독립영웅 5인 흉상 철거, 그리고 백선엽 흉상 건립 즉각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제가 내걸었고요. 링크를 개설하자마자 하루 만에 2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SNS를 타고 서명운동 링크가 확산이 됐는데 사실 역사학도 한정을 했지만 이 링크를 이제 역사학도만 서명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 자영업자, 그러니까 나이도 신분도 제각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명도 받을 때 하고 싶은 말, 육사에 하고 싶은 말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인상적인 메시지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재선한 나라지 조선중국과 혁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역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왜곡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실은 무관학교가 아닌 완주 공관학교의 법통을 이어가셨으니까 이런 촌철살인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명운동은 제가 31일까지 딱 일주일 받았고요. 왜냐하면 언제 흉상이 철거될지 몰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받고 국방부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455명 순전히 온라인에서 이제 서명을 이렇게 받았고요. 참여 대학이 이제 지금 명단 보시겠지만 60개 대학, 심지어 해외에 있는 대학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육사 생도로 있어요? 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육사 생도는 아니고 육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육사 생도는 이제 아마 이런 활동을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30일 날 아침에 그 명단을 가지고 대전현충원에 가서 홍범도 장군 묘역에 헌정 행사를 했고요. 술 한잔 올리고 그 오후에 바로 올라와서 이제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러 갔는데 경찰 5명인가 6명이 저를 불러서고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서 저를 계속 미행을 하더라고요. 저를 찍고
나중에는 이 명단 이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명단 손을 가지고 이건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 강 교수님과 전화해서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직에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념사업회 공직으로. 그래서 국방부 전달 이후에 추가 서명을 받아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계속 있어서 링크를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결과를 보도했는데 그 뉴스가 이제 톡으로 나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서명에 이제 거듭 참여하면서 9월 5일쯤에 이제 952명, 2배가 넘는 인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방부에는 전달을 했고 육사에는 아직 전달 안 했는데 육군사관학교장 앞으로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서명운동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뭐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할 것 없이 집단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신은 무관학교에 훨씬 낫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뻤고요. 다만 제 목요일 외대생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 김원준 선생님 그리고 아까 이제 장세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군사관학교 출신 시민이 이제 참여하면서 나도 반대다 이놈들아라는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SNS의 힘, 부산대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또 집단적으로 참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사교육과에 있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제 그 페이스북 이웃인데 제 글을 보고서 강의 때 학생들한테 자기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참여해라. 그래서 학생들, 그러니까 교수님도 대단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명운동을 끝내고 나서 이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이제 홍범도 기념사업회에서 광화문 광장 그 육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태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수소방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방부도 용산에 있고 그러면 용산 대통령들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첫 타자를 참여했고 여기 사진이 이제 9월 11일 날 제가 처음으로 1인 시위 한 날인데 이 삼각지역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지나가면서 음료수를 사주시는 분도 계셨고 고생한다. 흉상 당연히 철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3일에 그 역사학교 51개 단체에서 이제 흉상철거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선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또 나섰는데 후배 역사학도로서 또 우리들이 한 번 더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2차 성명 발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구사항이 이제 국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반대 결의안 채택,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흉상철거 백지화, 책임자 처벌 이 두 가지 사항을 담아서 제가 또 성명서를 기초했고 전국 40개 대학 사학과에 제가 일일이 연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명을 좀 해달라. 총 45개 대학이 응답을 했고요. 164명의 역사학도들이 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창설 83주년이 되는 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보도를 했고 이때도 경희대학교 사학과 학생들이 또 집단적으로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연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대학에 대작으로 뽑아서 좀 붙여달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이 경희대학교 비대위 명칭으로 이제 이렇게 대작으로 붙였고요. 두 번째는 조선대학교 학생이 또 학교 본관에다가 이렇게 부착했다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왔고 세 번째는 한양대 이건 제가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 기존 운동의 그 한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명운동에 비해서 시위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명운동 할 때는 이렇게 몇백 명씩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1인 시위를 하자고 이제 나올 수 있겠느냐 고민을 했는데 사실 거의 응답률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될까?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방식 이제 좀 즐기면서 홍범도 장군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흉상철거 문제도 알리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취미로 국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 전데요. 홍범도 장군 티셔츠를 입고 혼자서 맨날 이거 하루 썼거든요. 저거 기념사업회 공식 티셔츠 아닌가요? 예, 이거 제가 딱 산 겁니다.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대 활쏘기 대회를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활과 총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포공 무기 중에 하나고요. 기존에 이제 독립운동가 기념 활쏘기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학 유인석 위병장대가 유일한데 홍범도 장군배는 없었고요.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총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백발백중 명사수라는 점에서 홍범도 장군의 상무 정신을 개선하고 또 삼가 업적, 또 흉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환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회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대회를 한 개인이 뭐 자본도 없는 제가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육사가 있는 노원구에 활쏘기 동호회 노원사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찮게 제 아이디어를 듣고서 마침 그쪽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활쏘기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같이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제1회 홍범도 전국대 전국 대학생 활쏘기 대회 이런 타이틀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개최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장소 빌리는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 활터는 보통 145m 야외를 쓰는데 이런 활터를 빌리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금이나 상품 같은 거 마련할 때 후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고민 끝에 처음에 없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작게라도 좀 열자. 그래서 이 노원사계에서 운영하는 실내 복공장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12m의 실내 복공장인데 여기서 이제 좀 축소해서 개최를 해보자. 올해는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대신에 타이틀도 순국선언의 날 기념 대회로 바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홍범도 대회를 모집을 했는데 이제 공동 주최인 노원사계 측에서 이런 작은 대회에 홍범도 장군의 그런 위대한 이름을 붙이는 건 좀 무리다. 홍범도 장군대는 내년에 우리가 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 붙이고 마침 저희가 대회 그 기간 중에 순국선언의 날이 있었습니다. 11월 17일. 그래서 순국선언의 날 기념으로 타이틀을 변경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게 포스터고요. 예선과 결선을 붙여서 본격적으로 했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짰습니다. 최대한 이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이제 단체전 그러니까 6명, 7명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경기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활쏘기에는 그 작대를 1팀, 2팀이 아니라 그 당시 대일항쟁기에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6개 단체도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북로독군부를 시작으로 대한독립군, 뭐 광복군, 위열당, 이용대, 군정선 이렇게 임의로 제가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단체전 편성을 할 때 제 국궁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별로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별로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또 그런 뭐 경쟁의식도 생길 텐데 그런 것보다는 서로 그냥 이름도 소속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전략 전술을 논의하면서 쏘면서 화합을 하는 분위기. 이거야말로 그런 독립군의 정신을 구현한 거다.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정신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제를 했고요. 그다음 상장을 옆에 이제 나와 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딴 상장을 이제 수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독립영웅 그 육사 앞에 있던 흥상 5인을 무조건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육사의 그런 흥상철거에 반대하는 의미도 담았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홍범도 장군 흥상철거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참가 인원 104명이고요. 대학생 포함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참가 대학도 서울 지역 10개 대학 국공동아리가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당시 현장 사진인데요. 이제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제 관역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많이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단체전에서는 어느 관역에 몇 개를 맞춰야 되는가 이거를 서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되게 재밌던 풍경이 대한북로독군부 모여라 하면서 북로독군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 관역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략 전술을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서로 막 이제 이기면 환호성 지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봉오동 전투를 다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이사장님이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쏘기 체험을 하시고 또 즉석에서 이제 범도 방현석 작가님의 범도 소설도 협찬해 주셨고요. 이렇게 단체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범도 소설 60권을 후원을 해주셔서 학생들에게 이제 참가상을 나눠주었고요. 홍범도 장군의 삶을 요약한 피켓을 현장에 걸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활을 쏘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이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제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쓰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지인들이 이제 어느 날 분이 카톡으로 5만 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보내주고 학생들 고생하는데 간식이라도 사줘라. 그래서 오른쪽 간식도 제 지인이 5만 원 딱 줘가지고 간식 사온 거고요. 왼쪽에 책들을 보면은 감사하게도 정말 지인들이 특히 책을 쓴 지인들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책으로 이렇게 책을 막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참여했던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떠냐.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다 좋았다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 형상 문제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홍범도 장군이 활자가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식을 있는 훌륭한 넛지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회의 미도대로 잘 관철이 됐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개최 직전에 제가 한양대 국공동아리 소속인데 그 단톡방에 새벽에 학생 한 명이 나는 이거 참가 못하겠다.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 같아서 찝찝하고 순수한 스포츠 경기에서 왜 흉상철거 반대 선언을 받냐.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율이었는데도 그냥 그게 찝찝하고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흉상철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국립기념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느냐. 라고 이제 도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무색하게도 참가자 104명 중 91명, 무려 87.5%의 참가자들이 기꺼이 설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대회가 끝나고 이제 기념사 앞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은 내년에는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홍범도 장군배, 제1회 홍범도 장군배 활쏘기 대회를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 계시는데 여기 지금 공항역이라고 이제 제가 다니는 활동 중에 한 곳인데 이 대회가 끝나고 여기 갔더니 여기 이제 간부분이 저한테 그 기사 봤다. 너무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내친 김에 내년에 여기 공항역에서 좀 대회 열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정식으로 공문 보내라. 한번 진지하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회를 키워서 정말 전국대회 수준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활쏘기 대회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짧게 편집한 게 있거든요. 그 활쏘기 대회 현장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안 찼습니다. 색깔. 이렇게 잣대별로 전략기도 하고요. 대한독립군의 경기입니다.
상장 옆에는 제가 일일이 다 홍보부장의 양력을 정리해서 이렇게 상장 붙여줬고요. 네, 이렇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념사 앞에 전달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가기 전에 김경준 선생이 저희 기념사 앞에 찾아와서 홍범도 장군배를 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배 그 사격배를 저희가 사회변명하고 해마다 개최하고 이걸 세 번째 개최했거든요. 근데 8대회까지 만들면 주변 시설이 곱지 않을 것 같아요. 대회만 하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여론도 좀 청취할 필요가 있고 후원 못하는 게 해야 되는데 옥하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 대회는 아마 응원호 양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시민, 제 선생님께 구분도라고 참가하시는 이런 시민들 자유롭게 여쭤볼 것까지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동도 됐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같은 젊은 동지들이 두 분 또 계셨던 같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같이 계시는구나. 사실은 저도 이런 모임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거의 뭐 젊은 축에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독립운동 사역지를 저 혼자 답사를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2000년, 97년 이럴 때 제 돈으로 그냥 저 혼자서 책 하나 보고 막 찾아갔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이렇게 답사하고 어디다 뭐 블로그 같은 데 올려놓고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걸 제안을 한번 해봐야겠다 회사에. 그래서 회사에 제안을 하게 돼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독립운동가와 함께 걷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답사 프로그램도 하고 독립기념관을 같이 해서 행사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 경향신문사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후마니타스 네, 처음에 제가 소개했는데 경향신문사 후마니타스 연구소에 있는 최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저 혼자서 뭐 발버둥 치면서 하려고 했을 때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활동, 자치활동인데 어떻게 보면 후원이나 이런 것들 단체가 지금 세 단체나 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조직이나 단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혼자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민모임 독립은 전 국사편찬위원장 하신 이만열 이사장이 모시고 하고 있고 이제 유료회원 300명, 이제 특별회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달 독립근현대사 답사 그리고 독립 관련 책을 읽는 저자와의 대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독립이란 주제하에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간토학살 그 100주기를 주도를 하면서 인디컴이라는 제작사와 함께 1923 간토 대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공동 기획을 하면서 회원과 일반 후원을 통해서 제작비를 조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여기 이지연님하고 보면서 홍범도 기념사업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사실 실행위원 중에 가장 젊은 친구가 30대예요. 그 친구는 지도의 역사를 새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월 독립운동터들을 그 전자지도에 등재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내년부터는 청년위원들을 뽑고, 그리고 사실 그 여기 이제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가들의 기념사업회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개인의 기념사업회라기보다는 그 독립이라는 주제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 독립운동가님들의 기념사업회하고도 콜라보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해서 내년에는 이제 내년부터 한 3년에 걸쳐서 이봉창 관련된 일을 좀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북으로 간 미소원 독립운동가하고는 달력을 만드신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내년에 네, 왜냐면 저희가 매해 그 학술대회를 해요. 근데 올해 이근노 님에 대한 학술대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관해서도 그쪽도 이제 독립운동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이나 이근노 선생님 같이 북으로 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미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저희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 올해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사 그래서 사건 위주로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한테 잊혀진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북으로 간 이후에 미서운 됐거나 그런 분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희 이제 기념사업회는 그 이지연 그 연구원 이제 그 청년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어 시작을 내년에 본격화할 건데 우리 저 이지연 씨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 조직에 있어서 물론 그런 그 기금이라던가 자원이 충분하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나 또는 여러 가지 역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뭐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참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흉상철거 논란에 제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예방을 하고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지금 청년위는 임시로 조직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위원회를 꾸려서 나갈 예정인데요.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자비라던가 비용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1인 시 릴레이를 한 달가량 진행을 하고 또 뭐 추석이라던가 연휴 참 쉬고 싶을 텐데 그것을 다 참고도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시위에 동참하고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참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나 또는 여러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역사를 지키는 힘이 앞으로도 더 강해지고 또 미래 세대에서도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토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